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휴 직후 부동산 관계장관을 열어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잠궜던 대출 규제를 풀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토론 함께할 두 분 소개드립니다.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예고돼 있네요. 지금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이 금지돼 있는데 정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자, 두성규 박사님, 네. 왜 이렇게 정부가 이 대출 규제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겁니까? 네, 일단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투기 세력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거래가 없는 가운데 가격 부분도 가끔씩 거래되는 그런 경우조차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과도하게 실수요자들의 어떤 그 주택을 사려고 하는 경우조차도 금융기관의 도움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분에 실수요자들의 그 편의를 굉장히 현재의 대출 제도 자체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그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12-16 대책,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이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은 15억이 넘는 거래에 있어서는 대출이 조금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 LTV나 DTI 이런 거 상관없이 대출 자체가 완전히 이제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5억이 넘는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 부자들 외에는 사실 서민들이 자기가 주택을 마련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자기가 15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은 전체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거래에 나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헌법재판소에 이게 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2019년도 12-16 대책에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2020년 1월 달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전원재판부에 회부가 됐었는데 그동안에서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검토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되기 시작한데요. 딱 두 가지입니다. 모든 어떤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15억 이상의 그 대출로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행정 지도로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너무 과잉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억 이상이 될 때 이것을 뭐 LTV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를 들어 40% 제한을 한다든지 분명히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억이 넘으면은 한 푼도 대출이 안 되는 식의 과도한 대출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러한 경제적 활동 부분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이것을 완화하거나 풀어야 되거나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볼 때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는 이제 우리 두 박사님 말씀인데 행정지도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규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과잉 규제다. 그런데 이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고 하니까 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이 서민들의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그럼 지금 거래가 어느 정도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7월 같은 경우 한 640건 정도의 서울의 거래량이 있었으니까요. 7월 서울의 아파트 네, 거래가 거래량이 640건이니까 아마 그 통계 작성 이후에 아마 최저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저치. 지금 이제 거래 자체가 불발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니까 예. 일단 시장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됐든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됐든 일단 뭐 관망하는 어떤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가 이번에 뭐 부인은 했지만 예. 15억 아파트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거는 완화를 뒤집어서 한다. 예. 얘기한다 그러면은 서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서울에서 일부 이제 경기권에 있는 어떤 일부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건데 왜 지금 그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필요하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이 과연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뭐 이제 많은 부동산 경기가 줄어들고 아까도 거래량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어떤 폭락의 조짐을 보이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부 실거래가 추이로 한 10에서 20% 정도 떨어진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준화돼 서울 시내 전역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는데 정부는 이제 이번에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정부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아직은 정부는 부인을 했지만 네. 이제 이번 달 말에 뭐 어떻게 이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어떤 언질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그 타당성을 좀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 저는 좀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 아파트들을 빚을 내서 사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그 빚을 내야 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투기적 가수요자일까? 아니면 진짜 실수요자일까? 근데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뭐 대출을 풀어가지고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생초자 해갖고 80% 대출의 규제를 만약에 진짜 완급해서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15억이다 그러면 80%라고 따지면 10억 가까이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 10억에 대한 대출 이자를 감내하면서까지 과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현재가 적절한 타이밍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8월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 규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느냐 아니면 80%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느냐는 아직까지 통계치로도 지금 검증되지 않았고 이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목표치를 언질은 안 하더라도 15억이라는 것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줄 거야라는 이 정책이 과연 필요하냐. 시기적으로 타당하며 그다음에 한 거에 대한 저는 이제 본질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네,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를 허용했지만 실제 거래도 안 늘어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지금 보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이재용 소장님 주장이신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인데 이걸 15억을 이상이 되는 경우에조차 이제 대출을 해주자 하는 게 15억이라는 정도의 시가 15억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가의 주택이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생각했던 그 15억이라는 기준을 두었을 때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이었는데 우리 서울의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시에 19년도 4월 달에 8억 원 정도를 좀 넘었었습니다. 자, 그 8억 원 정도일 때 한 2배 정도, 평균 가격의 2배 정도에 가까운 것은 뭐 말 그대로 초고가. 사실은 15억 이상을 초고가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당시에 9억 이상의 경우에는 고가주택이라는 그 기준이 있었지만 법상의 기준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초고가라는 것은 기준이 없는데 아마 행정 편의상 사용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19년에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이런 많은 시청자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당시에 8억에서 지금 2022년 현재 얼마로 되어 있냐면은 12억 한 7천만 원을 좀 넘는 선상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던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드디어 3년 4개월 만에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가라앉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의 발표 자료에 의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2019년 1월 28일 이후로 3년 7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는 15억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 최초 대출처럼 뭐 80%를 대출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15억에 대해서 대출 부분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자. 그러면서 그 시장에서 수요 심리를 좀 회복시켜주면 이 15억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0%? LTV가 40%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아마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6억까지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생애 최초나 뭐 이런 쪽에 대출 받는 분들 정도 수준이지 이 전체를 주택을 구입할 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그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경착륙할 위험성이 큰 가운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즉 금리 인상 등으로 해서 굉장히 외부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네. 여전히 지금 새 정부는 바뀌었지만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정상화되고 제대로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15억이라는 이상의 규제, 과도한 과잉 규제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에 너무 충격적이고 또 네. 위축되어 있는 심리에서는 좀 벗어나라는 그런 시그널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정도의 네. 가격 하락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런 그대로 규제가 존속하고 필요한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대출 금지다. 그러면 이걸 풀면 정부가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풀게 되면 조금 수요가 대출이 좀 늘어나서 수요가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단정적인 수준인데요. 예. 또 뭐냐면 이제 이 대출 규제 15억 이상에 대한 LTV 제로라는 이 정책이 나온 게 예. 2019년 12, 16 대책에서 나온 겁니다. 예. 3년 정도 운영을 했죠. 근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5억 이상의 그 아파트, 당시는 이제 저금리 상황이었고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 당시 가격으로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서울에서도 되게 그 잘 나가는 아파트들의 그 가격이었죠. 이것이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2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이 규제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진정세가 됐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들이 그렇게 올라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15억에 대한 대출 규제도 아무 아랑곳 하지 않고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고금리 시대인 거예요. 고금리 시대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빚을 더 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주택 시장에 나타난 투기적 가수요가 증발한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 시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가장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투기적 가수요나 예. 서울에서의 어떤 갭 투자자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뒤따라 붙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기 전에는 어떤 규제 완화도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 엇박자를 내게 돼서 만약에 서울까지 이 규제를 풀어준다라면 만약에 시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면 정부는 또 엄청난 고민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이 안정화라는 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한다라면 저지선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 완화에 저지선을 만들어줘서 주택 가격이 순식간에 폭락하는 거를 막고 횡보하고 또 규제 완화를 해서 또 횡보하고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추세선이 하향 안정화, 우하향할 수 있는 정책의 시그널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떤 그 보여주기식이라든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제가 봤을 땐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이렇게 흘리는 듯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더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고요. 네. 자, 대출 15억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서울의 대부분은 지금 다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최대 받아야 40% 이상 받을 수 없거든요. LTV 40%. 그렇죠. 네. 40%를 받자라고 이거를 풀어주자라면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또 강남의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2년 동안 실거주 요건이 채워줘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의 어떤 그 정책들을 좀 더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먼 지역서부터 네.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확연하게 드러난 지역들부터 정책을 하나하나씩 입안을 하면서 중앙으로 몰려와야 되는데 예. 지금 중앙부터 풀겠다라는 거죠. 서울부터 풀겠다는 네, 근데 셈인데. 이제 이면에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지금 보유세도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도 다 완화했는데 네. 자 중앙에서부터 이거를 푼다라면 이 대출을 받아서 누군가가 사준다면 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죠. 다주택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걸 그렇죠. 하게 되면 네, 규제도 다 완화해 줬는데 보유세에 네.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거래세에 대한 부담도 줄여줬는데 팔고 나간다 그러면 차익 실현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이 시선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데 예.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예. 어딘가 모르게 국민의 소리는 전혀 소외돼 있다라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겁니다. 15억 고가주택 15억 대출 규제 완화가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매수 신호로 작용할 수, 다주택자들에게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이 시장에서 결과가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15억 이상의 경우에서 대출을 허용해 준다고 해서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의 국면을 바꿀 정도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예.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는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거래량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기존의 그 투기적 가수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조차도 지금 수요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도하게 시장 자체가 경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경착륙마저 우려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뭔가 온기를 좀 돌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가 하나가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수요 심리를 완화시켜주고 시장에 있어서 뭔가 정부가 전체적인 시장을 움직이려는데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아마 이제 아이디어를 예. 내놓은 것 같고요. 예. 제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 결국은 투기 지역으로 지금 투기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풀어줌으로써 시장이 스스로 생명력을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투기 과열지구, 예, 또 투기 지역, 투기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 예, 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예, 그 부분 이 규제는 일부만 지금 완화된 거죠. 아직 그죠. 제대로 완화된 게 극히 아니죠. 일부만 돼 있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경우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수도권은.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지금 15억 이 기준 부분을 올려주느냐에 한 대출의 일부분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예. 현재 그 지구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면은 지금 대출이라든지 네. 세제라든지 또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라든지 굉장히 전체적인 시장을 옥죄는 내용들로 지금 입체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까지 이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쉽게 말하면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네. 일부 이 15억 이상 이 부분은 과거 정부가 투기의 어떤 목적을 가진 주로 굉장히 부자들로 생각하는 그 대상들에 있어서 예. 실제 실수요자들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아까 제가 강조했는 게 100% 15억 대출을 다 해주자가 아니라 네, 어차피 15억 이상의 LTV 경우에도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 40% 정도 LTV 정도의 대출 정도의 문턱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지금 두성기 박사님이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규제 지역 해제도 지금 필요하다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데 그러면 지방부터 조금 해제되는 그런 수순입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투기 과열지구 지방부터 규제 완화하는 거는 예. 어떤 정부가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도 당분이 있죠. 예. 순기능도 있고 그것이 또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어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예.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 예. 그거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또 정부는 당연히 그 정책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5억이라는 그 금액이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5억보다 먼저 우리가 건드려줘야 되는 거는 예. 9억 원 초과서부터 15억 미만이거나 9억 원 미만에 있는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정책 효과가 예.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하더라도 DSR이 요지부동인 이상에는 대출 금액이 증가될 수가 없어요. DSR, 그렇죠.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렇죠. 네. 그 DSR을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그러네요.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LTV만 풀어준다고 한들 쉽게 얘기해서 소득 1억 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가 막상 대출 받으러 가려고 하면 이렇게 DSR 4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이거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어차피 그 돈은 모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다 풀어져 버리면, 그러면 나머지 그 9억이라든지 이것도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로 이게 해제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40%, 20%로 묶여 있는데, 그럼 이것도 다 예외적인 규정을 만들 것을 올릴 거냐,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 이게 부동산 띄우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듯이 정책은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정부 관료 구성도 다 다주택자로 돼 있잖아요. 다주택자들이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지금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따른 해명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 할 거야. 이것이 안정화야. 장관은 내려와서 하향 안정세가 안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발표되는 이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냐 하면 다주택자리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양털깎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필요한 규제 완화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냐 이제 논란이 있는데 15억 이상 초과 대출 규제를 허용하더라도 정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때문에 그렇죠. 큰 돈 빌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DSR 규제가 40%로 현재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억 이상의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대출 창구에서 느끼는 부분은 별로 사람들이 뭐 혜택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계속 이야기 드린 것은 뭔가 부동산 시장의 수요 심리를 회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부분은 사실은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되었던 하나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새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얼마 전에 우리 기재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계셨던 것은 결국은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총 가액이 얼마 이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즉 부동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가 속칭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게 하지 않느냐. 단순히 주택 수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농가 주택이라든지 등등 해서 주택 수에만 치중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과거의 주택 보급률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없었던 시절의 어떤 그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금 15억 부분에 대한 이야기 대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경착륙을 막을 수 있는 반전을 노린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요 심리가 과도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회복을 위한 단초 제공이라는 측면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대출 규제 완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완화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연휴 이후에 뭔가 정책에 잡힐 텐데 관련해서 세종시가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지난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폐지될 데서 빠졌죠. 지금 여전히 지금 그쪽에서는 제외를 요청하고 있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세종시의 경우? 사실 가격 측면이나 거래량 측면에서는 세종시가 좀 딱한 사장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많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지난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이제 해제가 배제됐을 때 이제 그 워딩이 뭐였냐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다. 청약.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간이 이제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청약 경쟁률이 이제 낮아지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종시라 하더라도 특히 과열지구에서 이제 지정해서 해제될 수 있는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번에 이제 주정 심의에서 이제 열렸을 때 이거는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도 많이 낮아졌고 주택의 하락세라든지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으니 이제는 좀 주택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판정하고 해제시키자라고 얘기하면 해제가 되는 거겠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로 이렇게 와서 규제가 이제 하나씩 풀리면서 이제 자리매김이 할 수 있게끔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수도권도 이제 금방 풀릴 것처럼 막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그 당시에 이제 워딩에서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규제 지역을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시하고 수도권은 좀 더 별개로 봐야 되고 또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 인천, 서울을 좀 구분해서 본다라면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함께 동시에 그 속도,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거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될까, 한다면 어느 정도 빨리 해야 될 거냐에 관한 논란은 이 집값 안정세가 과연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냐에 달려 있네요. 그렇죠. 지금 세종시는 사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세종시는 세종특별시로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서 하나의 온전한 특별시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가격 부분이 상승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요. 또 초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또 이사를 많이 가신 공무원들 중에도 특별 분양 등을 통해서 또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킨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종시 내의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국민들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세종시의 경우에는 58주째 주택 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택법상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요건에서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해당되는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그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상황이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6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른 시와 함께 검토가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해서 배제가 됐고요. 그런데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법상으로 보게 되면 반기마다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기에. 그러니까 6월 말에 열렸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 제일 빨리 열린다고 하더라도 올해 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앞으로 조만간에 임시회의가 아니라면은 열릴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청약 경쟁률 부분과 관련해서도 세종시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장도 나서서 지금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신문에 날 정도로 과도했던 그 사례가 임대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즉 중간에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가가 시세의 한 30%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리고 상당히 그 부분의 분양 신청을 할 자격 자체가 아마도 세종시 쪽은 아마 전체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 자녀 세대에 대한 공급에서 7,475대 1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었네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물론 중간에 세종시에서 청약 경쟁률이 이제 인기가 있을 때 가격이 한참 오를 때는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 경쟁률이 서울에와 비교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1년을 경과할 정도로 지금 낮은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구체적인 상황들을 국토부가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국토부 산하의 그 행복청이 거기에 지금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들은 누구보다도 국토부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소통 이런 부분도 원만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청약 경쟁률, 세종시의 청약 경쟁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1주택자 종부세 과세 특례 지금 정부가 11억 원,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좀 특례해서 올리자는 건데 결국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결국 이제 물 건너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9월 7일 예고가 돼 있는데 9월 7일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 뭐 물 건너 갔다라고 네. 봐야죠. 근데 생뚱맞게 이게 왜 들어왔을까는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원래 이제 이게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낮췄죠, 60%로.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공제 1주택자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수에 상관없이 세율을 0.5에서 2.7%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내놓고 이 안들을 국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생뚱맞게 하나가 들어온 거죠. 요게 이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적용하겠다는 네, 거죠? 네, 내년부터 이제 올해 저기 종부세법이 그렇죠. 개정이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적용을 해서 가는 이 순서상에 넣는데 갑자기 여기에 특례 하나가 뚝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까지 낮춰줘서 이미 종부세 인하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11억에서 14억으로까지 올려가지고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땐 국회에서 이렇게 협의가 좀 안 된 부분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기간에 말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된다 그랬을 때는 소급 적용해서 내년에 이제 뭐 반환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 뭐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 마련이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논란의 타당성과 이제 이 부분은 전체적인 종부세 개편안하고 포괄적으로 좀 논의가 돼서 좀 이 종부세에 대한 완성도가 좀 높여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 종부세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이번 기회가 또 정부도 그렇게 마련이 하고 국회에서도 좀 그렇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지금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여야가 지금 그 갈등을 벌이고 있으니까 종부세 납부자들이 도대체 언제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세금 내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 정말 없어요. 예, 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요 과세 특례 14억 원으로 하는 요 인상으로 하는 요 안은 예. 본래는 올해만 부과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고 올 한 해만 특별히. 내년부터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던 겁니다. 예. 이제 원래 이 부분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과도하게 국민들이 종부세에서 부담이 크니까 원래 국한에서 2020년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자는 안에서 사실은 원래만 핀셋으로 하나 하려고 넣는 했는데. 그 안인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율 부분은 잘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의 부담이 크니까 잘 빨리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조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에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동향 종부세 토론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